네, 오늘은 이제 그 솔리드 중에 제일 첫 번째 SRP,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다른 원칙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뭐 사용자, 역할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게 뭔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널 프로블럼, 예, 여기에도 이제 페널 프로블럼이 있는데 페널 프로블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SRP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로케이션, 그러니까 같은 곳에 위치한 거죠. 콜로케이션, 이저 커플링, 뭐 이렇게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어떤 의존성 증가를 유발하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 이 설명에서 사용하는 예제에 대해서 SRP를 준수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잘 설계된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왜 잘 된 건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건지, 뭐 설계를 진짜 잘한 건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네. Responsibility 그러면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죠? 책임인데, 지금 요 클래스 보면 employee라는 게 있는데, 얘가 calculate도 있고, save도 있고, describe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몇 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냐 라는 거예요. 메서드가 3개니까 책임도 3개야? 예. 그런 얘기죠. 지금은 잘 모르겠죠. 얘가 책임이 몇 개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메서드 하나가 추가됐어요. find by id 라는 게 추가됐어요. 근데 save하고 find by id는 같은 부류예요. 그죠? 둘 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느낌이 DB랑 연관되어 있는 기능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부류예요. 이렇게 이제 메서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메서드 개수만큼 책임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save, find by id, update, delete 이런 게 추가가 된다면 save라는 거에 같은 부류로 계속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메서드가 추가돼도 책임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 지금 calculate pay가 있는데 calculate pay 말고 calculate deduction, calculate salary 이런 게 추가된다고 해도 calculate pay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부류로 나눠서 책임 몇 개인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부류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부류를 정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름이 유사한 거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같은 동일 변수들에 대해서 동작하는 메서드들의 집합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SRP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클라이언트, 저 메서드들을 누가 사용하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당 메서드를 사용하느냐, 또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해당 메서드의 변경을 유발하는 사용자이냐, 변경을 유발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save라는 메서드에 어떤 로직의 변경이 필요해. 누구 때문에 save가 변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메서드들을 그룹핑할 수 있다,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이제 calculate를 사용하는 애, save, find를 사용하는 애, describe, 그러니까 리포팅 기능이죠. 저 기능을 사용하는 애, 이렇게 3가지 기능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눠진 이유는 함수를 그냥 그룹핑하는 게 아니고 그 함수의 사용자들을 가지고 그룹핑을 한 거예요. 예, 그건 뒤에 좀 자세히 나오고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를 SRP에서 얘기하는 책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책임은 사용자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SRP는 사용자에 대한 것이다. 책임은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요청하는 특정 사용자들에 대해서 클래스나 함수가 갖는 게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는 유저가 있잖아요. 그 유저들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저들에 의해서 사용되는지를 잘 그룹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 얘기할 때 책임을 어떻게 찾을 거냐? 예, 되게 어렵죠. 책임은 뭐냐면 변경의 근원이에요. 변경의 근원. 변경의 원인. 무엇 때문에 변경이 일어나느냐. 변경의 원인이 같은 애들은 같은 책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인플로이 클래스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을 보면 지금 보면 메뉴에 팔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팔러시는 캘큘레이트 어쩌구리 메서드들을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키텍이 있어요. 아키텍은 DB 패밀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어떤 기능들의 집합을 사용하는 애들이 이제 아키텍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뭐 DBA 또 아키텍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키텍이라는 거는 스키마나 DB 플랫폼 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이제 리포트 패밀리 그래가지고 디스크라이브 어쩌시구리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제 리포트 패밀리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사무원, 회계,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을 하는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 그룹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용자 그룹이 액터가 되는 거죠. 액터는 서로 다른 니즈,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액터들로 책임을 잘 나누는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유저는 뭐 존이 있고 제인이 있고 얘네들로 나누는 게 아니고, 존하고 제인이 어떤 유저냐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여자냐. 얘네들이 팔러시를 담당하는 유저냐, 아니면 아키텍을 담당하는 유저냐,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유저냐, 이렇게 역할에 의해서 나눠야 되는 거지, 실제 개별 유저가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유저가 특정 롤을 수행할 때 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유저 자체를, 개별 유저를 액터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책임은 어떤 인디비주얼 유저, 개인이 아니라 액터와 연결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로이 클래스에는 3개의 액터가 있다. 팔러시, 아키텍, 오퍼레이션스, 이렇게 3개의 액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유저는 보면 어떤 작은 중소규모의 작은 회사라면 뭐 철수라는 사람이 팔러시도 하고 아키텍도 하고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철수가 팔러시이고 아키텍이고 오퍼레이션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팔러시, 아키텍, 오퍼레이션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액터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액터가 사용하는 메서드들의 집합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뭐 책임을 잘 할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객체지향에서. 책임이라는 거는 특정 액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함수의 집합. 특정 함수 하나가 아니고 함수의 집합이에요. 같은 부류의 함수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액터의 요구사항 변경, 이게 일련의 함수들의 변경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뚱맞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2가지 가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소프트웨어의 2가지 가치 중에 이제 프라이머리 밸류가 있고 세컨더리 밸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 가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하세요. 세컨더리 밸류. 현재의 소프트웨어가 현재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현재의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면서 돌아가는가, 잘 돌아가냐, 이거를 소프트웨어의 제일 가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의 프라이머리 밸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현재의 요구사항은 잘 만족하지만 변경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요구사항은 늘 변하죠. 그것도 자주 변하죠. 그러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하고 소프트웨어가 그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지 못하면, 옛날엔 잘 돌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게 되겠죠. 그죠? 소프트웨어의 프라이머리 밸류는 지금 도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려면 액터가 요구사항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변경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변경의 근원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3가지 책임을 한 클래스에 두게 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컬리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팔러스 액터가 어떤 비즈니스 룰의 변경을 원해요. 캘큘레이터 하는 로직의 변경을 원해요. 그리고 또 아키텍 액터는 DB 스키마의 변경을 원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액터는 비즈니스 룰의 변경을 원해요. 이럴 때 동일 클래스가 변경이 되죠.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예, 수용할 수도 있어요.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얘들을 머지할 때 또 충돌이 날 거고 소스 리파이토리에서 또 충돌이 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컬리전이 일어날 거예요. 예. 이런 컬리전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냐. 팬아웃 프로블럼이 있어요. 인플로이는 지금 너무 많은 걸 알아요. 비즈니스 룰도 알고 있고 DB도 알고 있고 리포팅, 포매팅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책임은 인플로이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게 이 그림에서 인플로이는 캘큘레이트 API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API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 API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 개의 API 중에 한 곳에서만 변경이 일어나도 인플로이 클래스에는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근데 인플로이 클래스는 그래서 변경이 굉장히 민감한데 얘보다 더 심한 게 인플로이 유저 1, 2, 제 인플로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 쟤네들은 변경에 이제 더 많은 심각한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팬아웃 프로블럼을 줄여야 돼요. 이걸 줄이는 방법은 인플로이가 지금 세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책임이 아니고 한 가지 책임만 갖게 하면 되겠죠. 그게 SRP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하나의 책임만 갖는 것. 그걸 SR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콜로케이션 이즈 커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퍼레이션 액터가 새로운 리포트 기능을 필요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리포트 기능이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살짝 바꾸면 될 것 같아. 아니면 거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기능을 어디다가 구현하냐면 인플로이 클래스의 기능을 구현을 해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인플로이에다가 기능을 구현을 하면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리포트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플로이 클래스는 이미 팔러스랑 아키텍처에 관련된 책임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책임의 변경 없이 새로운 리포트가 추가되어서 이제 그런 책임하고는 연관없이 인플로이 클래스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는 그 리포트 기능을 사용하는 애들한테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아키텍이나 팔러시 이런 걸 사용하는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컴파일되고 배포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은. 예. 나는 리포트 기능을 사용하는데 전혀 나는 다시 컴파일하거나 재배포될 일이 없는데 다른 애 때문에 나는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룰을 누군가 이제 리포트 기능을 변경해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룰을 호출하는 기능을 변경하면 나머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애들이 이제 다시 항상 재컴파일되고 재배포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DB 사용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DB 사용하는 애들이 왜 리포트 기능이 변경됐을 때 영향을 받아야 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포트 기능만 변경했는데 모든 액터,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든 액터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케이션은 리스폰서빌리티, 책임을 같은 곳에 위치시키는 건 바로바로 붙여서 한 클래스에다 위치시키는 거는 액터들을 커플링을 유발한다 라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요. SRP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하나의 모듈은 반드시 하나의 변경 사유를 가져야 된다.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그러니까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책임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변경 사유를 가져야 된다. 변경 사유가 뭐야? 액터예요. 액터. 액터가 뭐야?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는 한 종류의 클라이언트들만 서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오퍼레이터도 서빙을 하고 DBA도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 라이터도 서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부류의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같은 사용자죠, 그죠? 액터. 동일한 액터에 의해서 호출되는 애들은 같은 모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동일한 이유로 변경되는 것들은 한 모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로 변경되는 것, 서로 다른 때에 변경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액터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액터가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른 모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 SRP는 언제 가장 적용하기 좋으냐? 시스템 설계할 때. 예. 처음에 우리 뭐 액터 찾고, 그 다음에 뭐 유스케이스 찾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럴 때, 예. 액터를 파악할 때 SRP를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액터들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책임들을 식별하는 게 이제 유스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유스케이스를 이제 모듈에 잘 할당하는 것. 그래서 한 모듈이 하나의 책임을 갖도록 유지하는 것. 그럴 때 이제 SRP를 잘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한다. 유스케이스를 분리한다. 라는 거는 분리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이유. 그러니까 액터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액터에 의해서 호출되거나 서로 다른 때에 변경되는 것들. 이럴 때 분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2개 이상의 액터가 하나의 유스케이스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인플로이 클래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3개의 액터가 있고 3개의 책임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클래스로 돼 있어.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예. 근데 정답을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 중에 본인이 정답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inverted dependencies. 그러니까 이제 의존성 역전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OOP에서 이런 의존성을 다루는 전략은 중간에 폴리모픽 디스패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저기서는 지금 인플로이 인터페이스를 넣었죠. 이걸 넣어가지고 의존성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스 코드의 의존성은 런타임의 의존성은 액터에서 인플로 갈 건데 소스 코드의 의존성은 이제 인플에서 인터페이스로 역전되죠, 그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액터를 클래스에서 디커플했어요.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클래스가 변경이 되더라도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저 액터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액터의 요구사항 변경이 있어서 인플로이, 인풀 클래스를 변경하다 하더라도 인플로이라는 인터페이스의 변경만 없다면 액터들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컴파일, 재디플로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모든 액터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커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인터페이스에서 뭐가 변경되면 나머지 다른 액터들도 변경을 유발하는 액터는 상관없지만 변경을 유발하지 않은 액터들도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현도 하나의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 간에도 의존성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되게 레거시를 다룰 때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빼요. 익스트랙트 인터페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쉬워요. 왜? IDE가 해줘요. 이 정도는. IDE가 익스트랙트 인터페이스 하면 이 정도는 뽑아준단 말이죠. 내가 코딩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클래스가 있어요. 익스트랙트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를 3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거예요. 액터가 각각의 클래스에 의존성을 갖도록. 저렇게 할 수 있겠죠. 저렇게 하면은 인플로이 게이트웨이에 save라는 놈은 인플로이를 사용하고 인플로이 리포터라는 놈은 또 인플로이를 사용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액터들은 분리된 3개의 클래스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간섭을 안 일으키겠죠. 그리고 각 클래스는 이제 한 개의 책임만을 갖는 거죠.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가 트랜지티브 디펜던시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인플로이의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인플로이 게이트웨이하고 인플로이 리포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존재하고요. 인플로이의 개념이 원래 얘가 캘큘레이트하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리포트 3가지였는데 이게 3가지 개념이 분리돼 있어. 3가지 조각으로 분리돼 있어. 라는 건데 저게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3개가 다른 거니까 분리돼야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요 앞에 거랑 같이 잘하면 잘 되겠죠. 얘랑 얘를 합치면 그러면 얘에서 있는 문제가 여기서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또 사라져요. 그래서 익스트랙트 인터페이스를 한 다음에 저 인터페이스를 잘라요. 3개의 인터페이스로. 그 다음에 저 임플리멘트가 3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쟤도 또 3개로 나눠도 되고요. 저 인터페이스 3개로만 나눠도 여기서
저 인터페이스에 어떤 특정 액터에 의한 인터페이스 변경이 일어났을 때 다른 액터들은 영향을 안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유지가 된다면 임플리멘테이션이 변경돼도 저 액터들은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페이스만 잘 잘라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때 요거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클래스를 나누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파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사드 그러면 이제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찾기가 쉬워져요. 예. 이 모든 세 개의 펑션 패밀리를 파사드 클래스에 놨어요. calculate, save, describe. 그래 놓고선 얘가 employee policy, employee gateway, employee report 이런 애들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작은 클래스들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지 찾기는 쉬워져요. 근데 액터들이 하나의 클래스에 여전히 커플링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액터들이 커플링 돼 있는 걸 끊으려면 인터페이스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변경이 다른 액터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인터페이스도 나눠야 돼요. 인터페이스 나누는 방법이에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팔러스는 팔러스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아키텍은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션 인터페이스 사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임플리멘테이션은 이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해요. 네. 이렇게 하면 액터들은 완전히 디커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어디에 구현되는지 찾기 어렵다. 하나의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어 구현은 여전히 커플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지 찾기 어렵다.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고요. 근데 두 번째 거, 하나의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어 구현이 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인프를 세 개의 클래스로 추출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인터페이스를 세그리게이션이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사용하던 모든 애들을 찾아서 저렇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두고 임플리멘테이션만 3개를 빼는 건 쉬워요. 왜냐면 인터페이스는 원래 그거 보고 있었으니까 클라이언트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하려면 클라이언트를 다 찾아다니면서 고쳐야 돼요. 물론 이제 IDE가 해줄 건데 그래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뭐가 정답이야? 네, 정답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뭐 다른 분들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이 SIP를 잘 준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게임에 대해서 설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 액터예요. 게임 디자이너, 그 다음에 스트레이티지스트, 이거는 사실은 운영자잖아요, 운영자. 예. 게임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게임의 어떤 전략을 수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커스터머, 고객이 있을 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액터를 위한 리스폰서빌리티, 게임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저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리스폰서빌리티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각 패키지는 각 액터들을 위한 책임을 구현을 해요. 이렇게 패키지로 각 액터들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게 나눠놓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키지 간의 의존성을 한번 봐보세요. 패키지 간의 의존성은 다 게임 플레이로 향하고 있죠. 거꾸로가 없죠. 근데 우리 이렇게 저번에 그림 그릴 때 어플리케이션 파티션, 메인 파티션 있을 때 모든 디펜던시는 어플리케이션 파티션으로 향하고 있었죠. 중요한 쪽으로 향하죠. 그죠? 거꾸로는 없잖아요. 실제 런타임에는 저게 거꾸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게임에서 게임 인터페이스나 스트레이티지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스코드 의존성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는 이제 이 패키지 간의 의존성이 모두 커스터머에 제공할 책임을 구현하는 게임 플레이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게임 플레이에서 게임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할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스트레이티지에서 구현할 인터페이스가 게임 플레이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게임 인터페이스나 스트레이티지 패키지는 저 게임 플레이라는 그 패키지에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플러그인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 플레이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고 있을 때 얘가 어떤 애인지 실제로 몰라요. 근데 누군가 뭐 스프링을 만들면 스프링 같은 애가 해주겠죠. 스프링 같은 애가 게임 인터페이스에 있는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을 게임 플레이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는 거죠. 플러그인 되는 아키텍처로 이제 쟤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이다 라고 사례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애들을 구현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게임 플레이 패키지 내에 저러한 클래스들이 있고, 예. 저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게임 엔진이 콘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콘솔을 임플리멘테이션을 게임 인터페이스라는 놈이 제공을 하고, 또 저기 뭐죠? 게스라는 놈이 게스 체커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저 인터페이스의 임플리멘테이션은 스트레이티지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패키지 간의 의존성이 한 방향을 이루게 하는 게 좋은 아키텍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각 패키지에서 중요한 클래스들이 하나의 액터들을 위한 기능만을 제공을 해요. 두 가지 이상의 액터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하나의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의 책임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도 여기서는 패키지 간의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뭐 게임 플레이는 게임 엔진은 커스터머 액터한테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게임 인터페이스에 있는 게임 콘솔이라는 클래스는 게임 디자이너 액터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스트레이티지 패키지에 있는 리멤버링 게스트 체커라는 그 클래스는 스트레이티지 액터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 가지 액터한테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개별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거를 워터풀한 순서로 한 것 같냐? 액터를 찾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러고 코딩을 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이 복잡한 걸 찾아낸 것 같냐? 예, 그런 걸 찾아내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예? 되게 다양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후에 나올 건데 저거를 미리 다 뭐 한 2주 걸려서 저런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 다음에 구현을 한다라는 거는 요즘 같으면 되게 바보 같은 일이 되겠죠. 2주 동안 열심히 생각해놨는데 구현하다 보니까 2시간 만에 틀렸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테스트를 작성해서 통과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 스코어를 계산하는 캘큘레이트 관련된 그런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게싱하는 로직을 만드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드러날 때까지 이머전트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설계가 드러날 때까지 이 함수 저 함수를 리팩토링 했다. 그 다음에 동작하는 전체 게임을 얻을 때까지 모든 동작들이 테스트에 성공하도록 설계를 적용했다. 설계를 적용했다.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추가하고 그 기능이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적용했다는 거, 리팩토링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아키텍처를 살펴본 거예요. 테스트가 이제 여기 있는 테스트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아키텍처의 80% 정도는 테스트에 의해서 유도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테스트가 세 개의 책임을 식별하는 것을 도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가 확보된 후에는 무차별한 리팩토링을 수행해서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리팩토링 역량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뭘 그러면 난 집중해야 될까? 라고 하면 유닛 테스트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에 집중하면 내가 지금은 리팩토링 역량이 떨어지지만 3개월 후에 내가 리팩토링 역량이 좀 늘어나면 그때라도 다시 이쁘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제대로 추가를 안 해놨으면 3개월 후에 내가 리팩토링 역량이 뛰어나져도 고치는데 되게 무서움이 따르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리팩토링을 많이 수행한 후에만 세 개의 액터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어떻게 됐을까요? 그 펑션이 원래 클래스 하나에 그냥 다 몰아져 있다가 책임에 의해서 얘들을 사용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걔들이 그룹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액터들도 식별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클래스들을 세 개의 패키지로
주요한 액터들을 서빙하는 클래스들을 3개의 패키지로 분리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쁜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이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가장 좋은 때는 완료된 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쁜 다이어그램 말고 그럼 처음에는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냐? 예, 화이트보드에다 찍찍찍찍 그리고 야 우리 이렇게 할 거 앞으로 2주 동안 그런 다음에 지워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오늘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